어차피 죽을 목숨에 헛돈 쓰지 마라. 30년 세월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는 잔혹한 독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인간도 아니라며 저주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친정아버지는 기적처럼 수술실로 향했고 남편은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 뉘어졌습니다. 나 없어도 아버님 수술비는 다 해놨으니까.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6천만 원 결제 영수증. 아내는 그 젖은 종이를 붙잡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표현 한번 따뜻하게 못하던 묵뚝뚝한 남편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그날의 눈물겨운 진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일 정성껏 사연을 준비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따뜻한 성의는 반드시 기분 좋은 행운이 되어 여러분께 다시 되돌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거울 속에 제 얼굴에 내려앉은 주름살을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제 가슴 속에 평생 응어리로 남을 뻔했다가 결국 뜨거운 눈물로 씻겨 내려간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남편 세상 천지 그렇게 묵뚝뚝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3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 날,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집 온 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그때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죠. 남편은 말수도 적고 묵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생한다는 따뜻한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저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려니 내가 참아야 집안이 평안하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의 작업복을 챙기고 뜨끈한 국물을 올려 아침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공장으로 전전하며 번 돈은 정말 피 같은 돈이었죠. 저는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에 10원짜리 하나도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그런 저를 늘 안쓰러워 하셨어요. 야야, 내가 고생이 많다. 이 못난 아비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을 텐데. 하시며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분이셨죠. 아버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겉으로는 틱틱거려도 장인 어른이 올라오시면 소주 한 잔 받아들이고 무거운 짐은 본인이 짊어지곤 했기에 저는 우리 가족이 참 평범하고도 단단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늘 가장 평화로울 때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동생의 전화 한 통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급성 심근경색에 합병증까지 겹쳐서 당장 수술 안 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잖아.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숨을 헐떡이고 계셨죠. 그 강인하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특수 장비와 고가 약제가 들어가야 하고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상의해 보시고 바로 결정해 주세요. 6천만 원, 평생을 아끼고 살았지만 저희 집 통장에 있는 돈은 아이들 등록금이며 적금 다 털어도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병원 복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요. 의사 선생님이 6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우리 집 전세금이라도 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당신 퇴직금 미리 당겨서라도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뭐? 6천만 원?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애들 앞날을 생각 안 해? 그리고 당신 어른 연세가 몇인데 이제 갈 때 되신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에 헛돈 쓰지 마라.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 집 해주는 게 먼저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그래도 사위라고 대접해 주시던 장인어른의 목숨을 두고 헛돈이라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니요. 그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그리고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고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자의 본습이었을까요? 병원 복도를 울리는 제 곡소리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 귀에는 오로지 남편의 그 잔인한 말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헛돈 쓰지 마라. 그 한마디가 심장에 대못처럼 박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헤집어 놓았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 구석, 차가운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의 중환자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밤새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당신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셨잖아요.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내가 평생 파츠부를 해서라도 그 돈 갚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꺼두었는지 무미건조한 기계음만 들려오더군요.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버지 옷가지와 세면도 그릇 챙기러 간 거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며 사과를 깎아먹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얄밉던지 저는 눈 뒤집힌 사람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심승도 자기 부모 주고 갈 때 그렇게 안 해.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사업 망해서 길바닥 나앉을 뻔했을 때 시골 땅 담보 잡혀서 돈 해준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죽을 목숨이라니, 헛돈이라니 그런 말을 해?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사람이 현실을 봐야지. 6천만 원이 애 이름이야? 그 돈이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큰 돈이야. 당신은 장인어른 살리자고 우리 자식 앞길 막겠다는 거야? 나 절대 허락 못해. 내 집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칼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저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눈에서 일말의 미안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이란 인간 내가 너무 몰랐네. 30년 세월이 아깝다. 내가 내 돈으로 어떻게든 마련할 거야. 그거를 해서라도 장기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버지 살릴 거야. 당신은 평생 그 돈 움켜쥐고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미친 듯이 짐을 챙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마 라고 소리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귀를 막고 달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사정은 딱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고모님, 제발 500만 원이라도 안 될까요? 제가 다달이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대요. 야야, 미안하다. 우리 집도 이번에 애 아빠 주식으로 다 날려먹어서 지금 남의 집살이 할 판이다.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나도 여력이 없네. 전화기를 붙잡고 울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넓은 곳에 제 아버지를 위해 손 내밀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뼈저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성벽을 높게 쌓고 제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성벽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였을까 갑자기 간호사가 저를 급하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변하셔서 지금 당장 수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병원비 결제도 못했는데 수술이라니요? 저는 울부짖으며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돈 다 못 구했어요. 어떡하죠? 제발 수술만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가져올게요. 그런데 간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녁에 수술비 전액 선결제 완료됐는데요? 6천만 원 다 결제됐고 지금 제일 실력 좋은 교수님 팀으로 수술 준비 마쳤습니다. 얼른 동의서 사인하러 가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결제가 됐다니 누가? 동생도 돈이 없고 친척들도 다 거절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 큰 돈을 낸 거란 말인가요? 설마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나 지금 병원 로비다. 수술비 냈다. 장인어른 잘 살려내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를 내고 욕을 퍼붓던 남편이 돈을 냈다고요?
저는 급하게 1층 로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비 중앙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졌어. 빨리 간호사 불러. 119 불러.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간 그 중심에는 어제 그토록 차갑게 저를 몰아세우던 남편이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모습은 제가 평생 봐온 그 당당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비명과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칠게 몰아치는 남편의 숨소리만이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당신 왜 이래? 응? 수술비 냈다며? 아버지는 이제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쓰러져? 의료진이 달려와 남편을 침대에 싣고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아갔죠. 그런데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종이뭉치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집어든 그 종이에는 제 심장을 먹게 할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확인서와 수술비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6천만 원, 단 1원도 틀리지 않은 그 거액의 숫자가 찍힌 영수증 위로 남편의 거친 지문과 눈물자국 같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을 담보로? 당신 그렇게 싫다더니 자식 앞길 막는 거라더니 이게 다 뭐야? 잠시 후 남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가장 친한 고향 친구 철수 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어디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어제 나한테 와서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꺽꺽 울면서 집 담보로 대출 받는다고 보증 좀 써달라고 사정사정 할 때는 언제고? 그 높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내한테는 욕먹고 뒤로 돈 마련하느라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니 결국 사고친 거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 너 고혈압 약도 안 먹고 버틴 지 꽤 됐잖아. 내가 제발 몸 좀 챙기라고 했지. 장인어른 수술비 마련했다고 안도하면서 나한테 이제 됐다. 우리 마누라 친정아빠 돌아가시면 평생 가슴에 한 맺힐 텐데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울먹이던 내 목소리가 귀에 선하다 이놈아. 어서 전화 좀 받아봐. 전화가 끊겼지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잔인한 말들, 어차피 죽을 목숨 헛돈 쓰지 말라고 차갑게 내뱉던 그 독설들이 사실은 저를 안심시키고 본인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 내뱉은 처절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을 구하러 다니며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동안 이 남자는 혼자서 은행을 뛰어다니고 친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집을 담보로 잡히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피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안해할까봐, 혹시라도 제가 이 큰 빚 앞에서 주저앉을까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저를 몰아세웠던 것이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속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죽으라고 저주까지 했는데. 의사가 다가와 남편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고혈압이 겹치면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사장에서 구르고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30년을 일해온 굳은 살이 박히고 군데군데 상처투성이인 그 손. 그 손으로 우리 집을 지키고 이제는 제 아버지의 목숨까지 살려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쪽에서 급히 달려오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나, 아버지 수술 잘 끝났대? 교수님이 기적이라셔. 이제 고비 넘기셨다고. 근데 매형은? 매형 어디 있어? 아까 로비에 매형 결제하는 거 봤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이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동생은 산소호흡기를 낀 매형의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형, 죄송해요. 제가 돈 없다고 매형한테만 짐지우고. 매형 속도 모르고 누나가 매형 욕할 때 저도 같이 욕했어요. 매형,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평생 매형한테 갚으며 살게요. 제발요. 응급실 안은 우리 가족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의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죠. 묵뚝뚝하기만 했던 경상도 사나이의 지독한 사랑이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남편이 손을 잡고 있으니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손등에 박힌 굳은 살 하나하나가 다 저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친정까지 먹여 살리느라 생긴 훈장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정작 제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워낙 혈압이 높았던 상태에서 극심한 정신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뇌혈관이 버티지 못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여보, 당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는 이제 살았대. 당신이 살린 우리 아버지, 이제 눈 뜨시면 당신부터 찾으실 텐데.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 속도 모르고 그 모진 소리를 다 퍼부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아픈 소리를 다 듣고도 혼자서 그 큰 돈을 만들러 다녔어?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인데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제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셨습니다. 이 옆엔 내야. 내 아들 잡아먹으니 속이 시원하냐? 내 친정아비 살리겠다고 내 아들 집을 담보로 잡혀? 이 미친년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아들이 공사판에서 굴러서 번 돈을 어디다 갖다 바쳐?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오빠가 고혈압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 큰 돈을 해달라고 보챘어요? 오빠 죽으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그 돈 우리 조카들 앞날 생각해서라도 당장 취소해요. 아직 병원에 다 안 들어갔으면 도로 찾아오라고요.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수치심보다 남편이 쓰러진 마당에 돈 타령만 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그만하세요. 이거 그이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당신이 직접 은행 다니고 서류 떼서 결제까지 마친 거라고요. 저보고 내 아들 잡아먹는다고요? 이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 아세요?
당신들한테 우리 마누라 친정아빠 돌아가시면 한 맺힌다고 소리 한번 못 지르고 혼자 삭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하시며 저를 남편 죽이는 살인마 취급을 하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네. 상인 수술비 6천만 원? 그게 어디 집 개 이름이냐? 당장 그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줄 알아라. 친정아버지는 생사의 갈림길을 겨우 넘겼는데 남편은 의식이 없고 시댁 식구들은 돈을 도로 내놓으라며 제 목을 조여오는 이 상황. 저는 세상천지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도와줄 이 하나 없는 이 막막한 고립 속에서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 남편이 지켜낸 이 가정 내가 어떻게든 지켜낼 거야. 여보, 제발 눈만 떠줘. 당신이 지켜준 우리 아버지랑 같이 당신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 풍파 다 막아낼게. 병원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차갑고 무거운 빗줄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침대 옆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든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거짓말처럼 남편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 안에서 아주 작게 마치 나비의 날개짓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여보, 나 보여?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감겨있던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남편이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걱정 마. 아버지 수술 아주 잘 됐대. 당신이 살린 거야. 그리고 밖에서 어머니랑 아가씨가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지? 이제 당신 대신 내가 싸울 거야.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추스려. 우리 집, 우리 가족,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지켜낼 테니까.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여전히 돈 아깝다, 집 담보 취소해라 하며 쑥덕거리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이 물귀신 같은 년아, 내 아들 깨어났냐? 깨어났으면 당장 그 대출 서류 어디 있는지 말해. 내가 은행 가서 다 취소시킬 테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 남편 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그 사람 머릿속엔 오직 저와 아이들, 그리고 제가 평생 한 맺힐까봐 장인어른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목숨보다 그깟 돈이 더 소중하세요? 언니, 말은 바로 하세요. 그게 오빠 돈이지 언니 돈이에요? 왜 남의 집 재산을 언니 친정에 다 퍼부어 주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밤새 남편의 짐 속에서 찾아낸 남편이 그동안 홀로 감내해온 고통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오빠가 지난 5년 동안 당신들 뒷바라지 하느라 진 빚이에요. 아가씨 사업 망했을 때
말없이 메꿔준 돈, 어머니 병원비라고 가져간 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내색 안 했어요. 우리 친정에는 10원 한 장 안 쓰면서 당신들한테는 아낌없이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아버님 목숨값 6천만 원이 아깝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내가 착한 며느리, 참는 아내로 사는 게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늘 이후로 우리 집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가씨, 오빠한테 빌려간 3천만 원,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까지 쳐서 갚으세요. 안 그러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너 미쳤어? 네, 저 미쳤어요.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남편은 쓰러졌는데 돈 타령하는 당신들 보면서 제 정신줄이 끊겼나 봐요. 그러니까 제 성질 더 돋구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남편 안정 취해야 하니까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요. 제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서서 뜨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예예만 하던 바보 같은 며느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강인한 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나 지켜준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 지켜줄게. 우리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남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빚은 산더미 같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인심은 통하게 마련이고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남편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에게 닥친 시련도 이제 곧 끝날 거라는 신호처럼 말이죠. 저는 남편의 마른 손을 잡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가정은 제가 완벽하게 다시 세워놓겠다고요.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기력을 회복할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엉망이었던 주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아가씨, 즉 시누이가 빌려가서 입 싹 닫고 있던 돈 3천만 원을 회수하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아가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과 돈을 보낸 계좌 내역을 전부 출력해서 아가씨가 운영한다는 작은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까지 와서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아가씨, 아니 김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3천만 원 입금 기한이 오늘까지인 거 아시죠? 아니 언니, 정말 너무하네. 오빠가 준 돈을 왜 이제 와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우리 사업 미천하라고 준 거잖아요. 이 독한 것, 내 남편 병원비에 보태려고 그러냐? 내 아들 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간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빠 돈 아니에요. 우리 집 담보대출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가씨가 금방 갚겠다고 사정해서 빌려준 엄연한 차용입니다. 여기
녹음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가씨, 이거 제때 안 갚으면 저 이 카페에 가압류 걸 겁니다. 변호사 상담 이미 마쳤어요. 뭐? 가압류? 언니, 진짜 미쳤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가족?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을 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며 돈 아깝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내 남편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데 병원비 취소하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가족이냐고요? 당신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럽혔어요.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오늘 당장 1,000만 원 입금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세요.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법적 절차 밟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 사실 그거 우리 남편이 세금 다 내주고 관리해온 거 아시죠? 그거 처분해서 대출금 갚는데 보태세요. 안 그러시면 저 앞으로 어머니 효도 관광이니 용돈이니 일절 끊습니다. 아들 덕 보고 싶으시면 아들 살림 며느리한테 예우를 갖추세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아이고 저 옆에 내가 나를 즐기네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예전처럼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시누이는 당장 가압류를 걸겠다는 제 기세에 눌려 벌벌 떨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신작 이러실 것이지. 아가씨, 앞으로 오빠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저 정말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 무서운 줄 알고 사세요. 저는 이제 당신들이 알던 그 착한 영희가 아니니까요.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죽을 조금씩 떠먹고 있더군요. 제가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찾아서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아가씨한테 받아낸 돈이야. 이걸로 우리 대출 이자부터 갚고 당신이랑 나랑 맛있는 거 사 먹자. 당신이 나 지켜줬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집 곳간 단단히 잠글 거야. 아무도 우리 돈 못 뺏어가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수가 적은 남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고맙다, 장하다, 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병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가정을 지켜냈다는 승리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덧 병원 앞마당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여름날의 악몽 같던 기억들도 이제는 조금씩 갈물이 되어가고 있네요. 제가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나니 신기하게도 세상은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댁 식구들이 태도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죠. 가압류를 걸겠다는 제 엄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시누이는 그날 이후로 매달 약속한 날짜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본인 카페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이제야 제 남편이 공사판에서 겪었던 고생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모양이더군요. 언니, 이번 달치 입금했어요. 저기 오빠는 좀 어때요? 이제 좀 걸어 다녀요? 제가 조만간 과일이라도 사서 들를게요. 그래, 고생했다. 오빠는 이제 재활운동 시작했어. 과일은 됐고 너 성실하게 갚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오빠한테는 제일 큰 보약이다. 끊을게. 예전 같으면 어머 아가씨 고생 많았지? 하며 비위를 맞춰줬겠지만
이제는 차갑고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니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몸져 누우셨다가 결국 시골 땅 일부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돈을 들고 병실로 찾아오신 어머니의 손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땅 팔아서 좀 챙겨왔다. 내가 그동안 너무 돈돈거린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내 아들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너도 고생 많았다. 애미가 미안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괴롭히던 효도라는 짐과 제가 짊어졌던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가 시원하게 벗겨져 나간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퇴원하시는 날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나 밝으신지 그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나를 살렸네. 내 목숨이 자네 고생으로 산 것이니 이제부터는 내 사위가 아니라 내 친아들로 생각하고 살겠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남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아버님 건강하셔야죠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묵뚝뚝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이제 저는 압니다. 저 뭉툭한 대답 속에 얼마나 뜨겁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 남편처럼 모진 말로 속내를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시댁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심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인공이 되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때 기적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들 가슴속에 응어리 하나쯤은 안고 사시죠? 오늘 밤엔 그 응어리들 다 내려놓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6천만 원보다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집 담보대출은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고 우리 가족 건강만 하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노을 지는 병원 마당을 걸어나가는 우리 가족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축복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